시골집 장독대의 그늘은 조금씩 짧아졌고 마당에 흙은 밤새 머금었던 냉기를 천천히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먼저 깨어 물을 올리고 작은 주전자 뚜껑이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평생 절약이 습관이었습니다. 설탕은 작은 유리병에, 쌀은 오래된 항아리에, 종이봉투엔 잔돈을 따로 모았습니다. 쓸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젠가 꼭 써야 할 날이 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이고, 물이 넘치네 정신이 영 예전 같질 않구먼. 부엌 창 너머로 텃밭이 보였습니다. 상추 몇 줄과 붉어진 고추 그리고 남편 살아생전 심어놓은 감자 줄기들이 바람에 눕고 일어나길 반복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오래전에 멎었지만 손때 묻은 삽과 마른 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자는 도시에서 일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할머니, 나 괜찮아라며 짧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고맙고도 서운했습니다. 괜찮단 말 뒤에 붙은 숨소리의 무게를 할머니만큼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돈 필요하면 말해라. 할미가 있잖니? 그 말은 늘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통장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번 푼돈, 남편 보험금의 일부,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아껴두던 기초연금. 많진 않아도 마음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마을 방송이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경로당에서 독감 예방접종 실시합니다. 할머니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동그라미가 막대기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잊지 않으려는 표식들이었습니다. 언니, 고추 말리긴 딱 좋은 날씨라. 점심 전에 뒤집어주면 좋아. 응. 알았어. 해가 세니 금방 파삭하겠네. 이웃의 소소한 말이 마음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 위안. 그러나 밤이 되면 집은 갑자기 넓어지고 침묵은 더 커졌습니다.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떠난 사람의 숨소리가 그 철길 아래 묻혀 있는 듯 했습니다. 부엌 구석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스타카토처럼 튀는 낡은 전파 속에서 사연 소개가 흘렸습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곁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문장을 천천히 씹어 삼키듯 듣고 있었습니다. 곁이라. 곁이면 손이 닿아야 곁이지. 손주가 보고 싶네. 밥솥에 김이 사그라들고 반찬 그릇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젓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만 또박또박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달력 귀퉁이를 흔들었고 숫자 몇 개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점심 무렵 할머니는 고추 널어둔 멍석을 뒤집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햇볕은 무겁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자취를 감춘 듯 고요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려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들이켰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상하게 권위적인 느낌을 풍겼습니다. 저는 검찰청 수사과 검사입니다. 할머니의 통장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거래 내역 확인 못하셨습니까? 순간 할머니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아끼며 모은 돈이 범죄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 그냥 연금 들어오는 대로 조금씩 쓰기만 했는데. 할머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가 전부 동결됩니다. 범죄 연루자로 등록될 수도 있어요. 낯선 단어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동결 연루자 사건 기록. 할머니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도 하나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일단 계좌의 현금을 안전하게 인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추적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절차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마치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듯 조곤조곤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 속에는 서두름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듯이. 알았네. 지금 바로 나가면 되겠지.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방금까지 고요했던 부엌, 멍석 위에 가지런히 널려있던 고추까지도 어쩐지 불안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속에서 손수건과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남편은 지게를 메고 자신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지금의 민수였습니다. 민수 부모는 일찍 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고 할머니가 손주를 직접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내 잘못으로 자식을 일찍 보냈다고 자책하시며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 장갑도 못 끼고 얼음처럼 차가운 생선을 손질하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지게를 져나가던 모습도 어제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며칠을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손주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너무 컸지만 민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효도만 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민수는 착실했지만 가난은 언제나 발목을 잡았습니다.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닐 수도 새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 말은 민수를 위로하는 동시에 자신을 다독이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민수는 대학을 나와 도시로 나가 직장을 잡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할머니에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나 잘 지내. 걱정 마. 늘 똑같은 말.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 맴도는 한숨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낸다는 말이 오히려 더 걱정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언젠가 손주가 필요할 때 내밀 수 있도록. 내가 쓰려고 모은 게 아니지. 혹여 아이가 힘들다 할 때 내가 있어야지. 그러니 오늘 울린 그 전화가 더 무서웠습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를 지켜줄 방패가 부서진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마당을 가로질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 어디 가세요? 날도 더운데. 아이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다녀올게. 할머니의 대답은 짧았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길게 수다를 떨고 갔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바람이 불어오며 머리칼이 흩날렸습니다. 낡은 지갑을 꼭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할머니는 주저없이 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빨리, 빨리라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할머니의 시선엔 그 평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건 낯선 남자의 단호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전부 잃게 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은 시원한 공기로 가득했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줄지어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종이 순번표를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보시겠습니까? 현금을 좀 찾으려고요.
직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평생을 거래해온 고객이었으니 할머니의 평소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생활비 조금 찾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많이 찾으시네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아이고, 집안에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꼭 오늘 필요하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엔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깊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도장을 꾹 찍는 순간 할머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계산대 위로 건네지는 지폐 다발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두툼한 돈뭉치가 작은 가죽 지갑 속에 들어가자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지갑이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게 잘하는 일일까? 잠깐 스친 의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다다르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그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우리 쪽으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적이 가능해요. 약속 장소로 바로 오십시오. 낯선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순간 머뭇했지만 이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은행 안에서 스쳐간 직원의 의아한 눈빛이 떠올랐지만 그마저도 이 목소리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의 지갑 속 돈은 더 이상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할머니의 손에는 텅 빈 지갑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번 더 필요하다는 더 다급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어제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은행 간판, 순번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불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많은 돈을 찾으시네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고, 집안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수없이 경고 방송도 하고 있어요. 혹시 전화 받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경찰에서도 늘 말합니다. 전화를 받고 급히 돈을 찾는 건 위험하다고요. 아이고, 괜찮다고 괜히 시간만 끌게 하시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직원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숨을 내쉬며 돈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낮에 들었던 낯선 목소리가 아니라 다급하고 떨리는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상태가 위중해서 빨리 올라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우리 애가 사고라니. 지금 어떻다고요? 서울은 멀었습니다. 시골에서 당장 달려갈 길은 밤버스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수건, 돋보기, 작은 지갑. 발걸음은 급했지만 마음은 더디게만 움직였습니다. 밤버스 차창 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고개를 떨군 채 잠든 동안 할머니의 눈은 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민수의 얼굴만 겹겹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할미가 간다. 조금만 버텨다오. 손끝이 떨려 무릎 위 손수건을 놓쳤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초라했습니다. 서울에 닿았을 때 동력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곧장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을 덮쳤습니다. 하얀 복도 끝 아들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다리는 풀려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할미가 왔다. 조금만 버텨다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긴 시간 끝에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할머니 앞에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릴 만큼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우리 애 살았다. 다만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중해서 앞으로 집중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치료비가 크게 들어갈 겁니다. 우선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순간 안도의 숨결이 채 식기도 전에 할머니의 심장은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났다는 사실에 감사했는데 이제는 돈이라는 벽이 눈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쩌면 좋아. 지갑엔 돈이 없는데. 집 창롱도 텅 비었는데. 그 순간 번쩍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낮에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검사라던 목소리. 그 당당한 말투.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 그래, 검사 아저씨가 있지.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나를 도와준다 했으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제발 좀 받아줘. 다시 걸었습니다. 또다시.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갑게 잘린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켠. 할머니는 의자에 웅크린 채 낮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눈물에 젖은 목소리는 마치 죄의 고백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검사 아저씨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내 전 재산을 다 내줬는데 우리 애는 저렇게 누워있고. 그 목소리는 분주한 발소리와 기계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꽃다발을 들고 지나던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병문안하러 온 이 형사였습니다.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검사가 도와준다 했다고요? 할머니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위에 외투를 걸친 그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난 그냥 검사님이 저를 도와준다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혹시 누군가 전화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돈을 인출해서 건네라고 했나요? 그 사람이 검사라고 했습니까? 보이스 피싱 사기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검사님이 내 돈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어르신, 그건 가짜 검사예요. 보이스 피싱이라는 전화 사기입니다. 검사나 경찰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 말은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미 스스로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이제 형사의 입에서 확정된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난 속은 게 맞구나. 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르신들만 노리는 치밀한 범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의 고백이었으니까. 할머님,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함께합니다. 범인들 반드시 잡아야죠. 몇 년 전 이 형사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분이었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에서 손이 빨갛게 터져도 늘 괜찮다며 웃음을 보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도 유일한 자부심은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에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돈을 인출해 보호해야 한다. 그 흔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며칠 사이 어머니는 전 재산을 털렸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 아들의 학비, 병원비 봉투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바보라서 내 앞길을 망쳤구나라는 메모를 남기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글귀가 아직도 그의 가슴에 불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이 형사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에 지원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어르신, 저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에요. 이번엔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더 번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는 돈을 다시 찾으셨나요? 형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자책하셨어요.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다른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나도. 아닙니다. 어르신,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함께합니다. 범인들 반드시 잡아야죠. 복도 창문 너머로 여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어둠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곁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형사는 곧장 수사팀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해 금액, 인출 시간, 은행 CCTV. 모든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술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범인은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역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사망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건넨 장소의 CCTV, 주변 상가의 녹화 기록, 그리고 비슷한 수법의 다른 사건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인출책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락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조직. 누구야? 다 말해. 인출책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부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화를 거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총책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검사를 사칭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속여온 냉혹한 범죄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조직의 본거지가 급습당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이 켜진 채로 범인들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책상에 앉아 지시를 내리던 총책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끝났다. 더는 어머니들을 울리지 못한다. 하지만 돈은 이미 해외로 송금된 후였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형사는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민수를 돌보고 있던 할머니는 형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범인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하지만 돈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주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도 잡아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다른 분들은 안 당하겠지요? 네, 이 조직으로는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겁니다. 할머니, 여기 일단 받으세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손주 민수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너만 사라져도 할미는 다 가진 거야. 형사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용기 내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 조직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바보라서 당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먼저 갚겠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님의 공이 컸습니다. 그리고 돈은 천천히 갚으세요. 일단 몸부터 추스리는 게 우선입니다. 몇 주 후 할머니는 마을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저처럼 당하시면 안 됩니다. 검사나 경찰이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고 가족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고마워요, 순자씨. 덕분에 우리도 조심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순주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주도 있고 도움을 준 형사가 있고 함께 조심하자고 다짐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더 조심하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저녁 무렵 할머니는 라디오를 들으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뉴스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수사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체되었으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협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아픔이 다른 엄마들을 지켰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내일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주와 함께 같이 살며 전국의 시골에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더 많은 곳에서 하는 것. 할머니 내일 퇴원하면 같이 계획 세워봐요. 그래, 민수야. 할미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끄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손주의 생명,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밤이 깊어가지만 순자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김순자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진짜 경찰이나 검찰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